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멋진 건축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큰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건축사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건축사 백승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흔히 이제 건축 설계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네. 네, 건축가가 있고 건축사. 좀 구별지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건축가하고 건축사는 뭐 건축 그 활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건축사라고 하면 우리 전문 그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나서 한 5년 실무 경력을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되면 이 건축사라는 라이센스가 나오고요. 건축가는 꼭 공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화가처럼 건물을 좋아하거나 또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또 자기 집을 짓거나 하면서 이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왔을 때 건축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백승기 건축사님은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도시공학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건축사도 쉽진 않은 분야이지만 네. 이 도시공학 박사도 뭐 정말 졸업생 중에 한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살면서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하고 도시공학 박사도 하고 이런 운을 좀 행운을 누렸습니다. 도시공학 그 해보시니까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나요? 도시공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점. 예, 제가 이제 건축사를 하고 나서 도시공학을 했는데요. 도시공학을 하면서 보니까 건축사들은 대부분 이제 건물을 대지에다가만 건물 짓는 작업을 하는데 이 도시공학 쪽에서는 이제 도시 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바람길을 만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대지 그 공간에 조경을 이렇게 우리가 넣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공간 예술을 하는 분야가 우리 도시공학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네, 자연과 네. 교감을 하고 태양을 받아들이고 또 바람을 활용하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 도시공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도 중요하고 도시공학도 중요하다는 게 뉴욕 맨하튼만 보더라도 100년 됐지만 지금도 편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 공간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시카고에 보면 예. 그 밀레니엄 파크라고 3만 평 부지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뭐 조각들도 많이 있으면서 그 건축물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도시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승기 건축사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네.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가슴이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호주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만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해 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저도 뭐 일반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건축물이거나 좋은 구조물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그 설레임으로 또 현장을 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세계적으로 우리 안도 다다오 일본의 안도 다다오 건축가 같은 우리나라에도 경우 건축물이 제법 제주도도 있죠. 있고 뭐 국내도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네. 이분의 건축물은 좀 탁월합니다. 건물의 이제 공간도 중요하지만 건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햇빛을 받아들이는 기술과 또 그 안에 있어 보면 바람이 또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다 보면 자연히 그 마음까지도 편안해지고 그런 녹아내림을 느낄 수 있어서 안도 다다오를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 설계자가 토목 기술자인 건 아십니까?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네. 박람회를 하고 이제 철거돼야 될 건물이었었는데 오늘날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에펠탑이 됐고요. 또 그분이 미국에도 또 수출을 했습니다. 자유여신상 또 이분의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가 돼서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 유입하는 그런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안도 다다오 같은 경우는 노출 콘크리트가 더 짓기도 어렵다면서요. 네. 경제적으로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뭐 정말 2배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뭐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통해서 어떤 자연과 교감을 아주 잘했던 케이스라고 봅니다. 또 그분은 또 이 독학으로 또 건축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력도 독특하시던 것 네, 같은데. 또 박싱 선수였고 네. 1941년생이신데 네. 지금도 뭐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작품을 우리 백승희 건축사님도 좀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희망사항입니다. 그 김제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이죠. 그 문학 네네. 마을 마스터 플랜 초창기 작업을 참여하신 걸로 총괄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그 총괄했다기보다도 옆에서 네. 정말 어시스트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다른 분들이 거기를 봤을 때 건축가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총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 과정으로 전북대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전북대학교 도시경영학과 이제 황기욱 교수가 계십니다. 예. 저희 은사이시고 또 나이가 같아서 지금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분열의 권유로 아리랑 문학마을을 하는 디자인을 맡게 됐고요. 이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이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 아리랑이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마을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 이러기 때문에 그 어떤 허구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그 하얼빈 역사랑 축소해서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네. 예. 이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속에 있는 하얼빈인데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던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현장도 저희가 하얼빈 홍룡강상 하얼빈인데 답사도 하고 또 실제 안중근 의사께서 총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던 연변에 있는 효령시라는 데인데 효령 네. 마을인데 거기도 같이 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다 답사를 하고 그렇게 그러고 꾸며놔- 나서 하얼빈역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인지 뭐 아리랑 소설의 주 무대가 됐던 김제 네. 그리고 뭐 주제소 당시에 네네. 뭐 정미소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재현해 놨는데 네. 제가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결국 아리랑의 주부대가 우리 김제고 우리 그 호남평야에서 쌀을 수탈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군산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들어졌던 게 지금 전군가도이거든요. 전주와 군산. 쌀 실어 나르기 네. 위해서 여기 신장로를 닦는 과정이 소설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김제하면 쌀이고 호남평야 하면 모토가 가만이다. 그래도 거기에 정말 그 홍보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만히를 모토로 그다음에 쌀을 쌀가마니. 영상화시켜서 수탈의 네. 현장을 어떤 그 건물 조형적인 의미로 제가 설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계하면서 책도 또 쓰셨더라고요. 네네. 예, 두 두 권, 권의 책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새만금 등대. 예. 예.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게 가르빈가. 이게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뭐 극락조 이런 새 이름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가르빈가는 인도 히말라야산 중턱에 사는 그 새인데 네.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더니 극락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등대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나요? 네, 저희 새만금 등대는 저희 그 우리가 이제 새만금이 1988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의 과정을 한 30여 년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우리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만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서울에 있는 우리 그 전라북도 출신들 장학숙이 있습니다. 장학숙 있죠. 예, 풍남 장학숙도 있고 뭐 서울 장학숙, 저 김제 장학숙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출장 출신들, 유학생들, 학생들 그 46명의 글이 실려 있고요. 지금 도지사님으로 계시는 김관영 지사님, 뭐 그때 당시는 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교수님들, 일반인들 글 한 100명이 염원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가르빈가라고 하는 평선 넘어 가르빈가라고 하는 책은 이제 올해 드디어 잼버리가 개최가 됩니다. 네네.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뜻에서 이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가르빈가는 제가 그 새만금 등대를 만들 때 분명하게 멀지 않은 시간에 또 가르빈가라는 책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이 가르빙가는 이제 평선 너머로 가르빙가를 했는데 우리가 지평선이 김제입니다. 그리고 김제 지평선 너머에 새만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잼버리 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평선 너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르빙가를 썼는데 정말 전라북도 건국 이래, 아니 유사 이래 170개국에서 5만 명의 학생들이 우리 새만금에 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최소 지금 4만 명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외국 아이들은 벌써 4만 명이 오게 돼 있고 네. 이 국내에서 1만 명만 가면 되는데 이 성공 기원을 하고 또 이 오는 5만 명한테 이 책을 좀 읽혀서 전라북도의 정신과 가정 문화의 소중함을 좀 전파시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군산, 부안, 김제 이쪽에 거의 뭐 큰 군 단위 인구가 오는 거잖아요. 5만 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붐업도 해야 되고 크게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가르빙가 이 책은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요. 아, 예. 이미 영어로는 번역을 좀 다 해놨고요. 네. 애니메이션을 좀 제작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지금 현실이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제가 이 8월 달에 애니메이션 제작이 안 되면 아주 그 예고편이라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송출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잼버리 전 세계인들 왔을 때도 그 애니메이션 한번 다시 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빠른 제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만금 하면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이다. 또 전북의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미래 가치 어떤 가치를 내재하고 있습니까? 분명 엄청난 약속의 땅이자 기회의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이 1억 2천만 평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120배인데요.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이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33.9km이고요. 이 33.9km는 전 세계에서 최장 방조제입니다. 기네스북까지 올랐고. 바다 위에 뭐 만리장성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새만금에 사실 정말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용언한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방법지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새만금은 아직 그런 간절함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라든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북방 민족이 내려오면서 피난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면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들어지고 네덜란드도 정말 국가의 존망을 걸고 했는데 우리 새만금은 정말 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아픈 새끼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땅인 것 같은데 전라북도 땅만은 아니고 대한민국 땅이어야 되는 거고 전 지구촌의 땅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갔을 때 정말 새만큼 비전과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시공학 전공하셨으니까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네. 수변 도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네네. 어.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은 사실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미 정말 지나친 것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과의 자연과의 조화를 하고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란 건 공학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문학도 들어가야 되고 철학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어떤 민족 문화라든지 정말 전통 문화, K 한류를 좀 제대로 담아서 그런 바탕 위에 도시가 건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축사,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예. 예. 그러죠. 이 건축과 도시공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공학적인 부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이라든지 또 일부 지식인들에서는 아니다. 공학이 바탕이 되지만 좀 인문학적 요소가 많다. 도시와 교통, 환경,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시도 좀 쓰고, 글도 좀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의 교감은 필수인 거고요. 네. 혹시라도 미래 이제 직업을 건축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는 걸 네네.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건축사
길을 걷고 있는 선배 입장에서.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까 그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인구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방하기 위해서 신도농 유목민 내용으로 발제를 하셨더라고요. 네, 신유목민 시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핵심은 어떤 거지요? 예, 그 신유목민 시대의 핵심은 우리 그 서울 경기에 대한민국 경기에 그 2분의 1이 사십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거의 한 500만 병 정도가 계신데 앞으로 퇴직을 하시고 나면 30년 정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유목민 시대라고 하면 서울의 경기 유효 어떤 그 노동력과 자산가치 인구들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일은 밤은 우리 지역에서 내려와서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도 다 내려가서 지역에서 3일을 자고 거기서 일도 하시고 교육도 받고 뭐 텃밭도 가꾸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루 정도는 뭐 지인들하고 골프도 치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 보따리에다가 또 많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또 서울에서 또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유목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꼭 전라북도 내려와서만이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 서울에 계셔도 1년간 좀 확약 정도만 하면 도민과 같은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 밀착형 그 어떤 유목민 생활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는 이제 농촌으로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집안의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이게 도시 민박이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 도시 탈출 우리 20대, 30대, 40대인들한테 도시 탈출해서 전원 생활을 좀 즐기면서 또 문화 생활도 하고 또 농촌 생활도 하는 도시 탈출자들한테도 주말에 또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민박 수입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뭐 농촌이나 시골 마을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 네네. 추세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동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왜냐하면 농촌이 지금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 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 정책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책도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약이 무약입니다, 지금. 그러면 특약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재밌게 하고 농촌에 왔더니 정말 일도 하고 수입도 좀 조금씩 생기더라. 이런 자존감을 만들어주면 저는 분명히 떠났던 고향의 출향민들이 또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또 해안이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재경 도민회도 잘 되고 있고 또 전주 시민회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장학회도 만들어서 인재 양성, 우리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는 것 보더라고요.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서울 출향 인사들이 약 350만 명 정도의 전라북도 출향 인사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90년대에 전라북도를 떠났으니까 약 33년째입니다. 항상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어머니 생각도 나고 친구들, 그다음에 형제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출향인들이 좀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여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출향인사들 한 300분 정도 모이셔서 신지식사회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도 하고 네. 정부 정책에 좋은 대안도 만들어 드리고 또 좋은 분들이 또 정치계로 진출도 하고요. 주로 기업인들입니까 그러면? 기업인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하는 분들, 학자들 그렇게 뭐 다양합니다. 전문가들하고. 네. 이제 그런 분들께서 2011년도에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신지식장학회를 만들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SK텔레콤의 대표이사를 하셨던 우리 조정남 이사장님께서 예. 흔쾌히 이력을 쾌척을 해주셔가지고 전주 분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주 분이신데요. 1941년생이시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십니다. 와, 네. 그래서 그 종잣돈으로 계속 매달 10,000원, 20,000원 우리 내시는 회원들이 지금 현재 한 350분 정도.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야. 지금 22년째 지금 장학금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요? 22년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업의 패턴이 좀 변합니다. 네. 돈을 주는 장학 사업만 했던 거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 신지식장학교 회원들 중심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라북도 도청 농촌 활력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무릉도원 상상 캠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처음 시작을 이제 부안에서부터 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 도서관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역사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까 같은 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부안, 7월 달에 남원, 그다음에 10월 달에 무주에서 이렇게 세 차례 했고, 그때 도서관을 6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전북목 찾기 운동을 할 정도로 예. 이제는 호남 향후회 속에 묻어가지 말고 우리 단독으로 좀 뭔가를 해보자 해서 전북 재경 도민회도 잘 되고 있고 전주 시민회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열정 있는 분들이 많나 봐요. 꾸준히 네. 이렇게 해오시는 거 보면. 지금 열정은 사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출장 인사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데 치중을 하고 지역보다도 이제 가정과 그다음에 회사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되돌아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연어가 또 고향을 집을 나갔다가 또 네. 산란기에는 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경을 딛고 오는데 이제 아마 우리가 전라북도나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출장 인사들을 좀 받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실제 가서 지역을 방문하고 탐방을 해보고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우리가 많이 생겨야 같이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 세상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당히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왔잖아요. 네. 예, 아바타 보셨습니까? 아, 예, 다 봤습니다.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제 땅도 사고 건축물도 올리고 자유자재로 상상이 현실이 되던데 건축상님이 바라보는 메타버스 건축은 어떤가요? 예, 제가 메타버스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또 심장이 또 울렁울렁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아바타 2를 봤습니다. 아바타 1에서보다 아바타 2는 굉장히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삶과 죽음을 다 다뤘고요. 건축가 입장에서도 보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 보고요. 또 실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건축가라든지 도시계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메타버스 세상을 같이 봐야 된다. 현실과 이상과 현실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조차도 아마 아바타에서 보면 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차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바타 세상은 분명히 온다. 근데 오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백승기 건축사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100년 뒤에도 후손들이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제대로 사람을 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설계였다. 그런 건축물을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향 사랑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새해 다짐했던 계획들 잘 추진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 안 되게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